다음으로 가람건축 김용호 이사님께서 9월 3일 통추위 2차 설명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걸음 더 나아간 사업계획안 PT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람건축 김용우 이사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두 번째 만남인 것 같습니다. 이번 3차 설명회를 통해 주민 여러분들이 희망하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며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건축 계획적인 사항 등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들이 저희 사업 대상지 위치도입니다. 사실 제가 저희 사업 대상지를 처음 봤을 때 지역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어서 명품 단지, 그러니까 명소를 만들어야 되겠구나라는 부담감과 동시에 약간의 설레임도 조금 있었습니다. 이유는 저희 사업 대상지는 동측으로는 서울의 관문인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저희 사업 대상지가 얼마나 중요한 지역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그 수도의 관문인 서울역이 위치한 곳이 저희 사업구역이 있는 곳입니다. 명소, 명품 아파트 단지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사업구역의 위치입니다. 모든 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만한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우리 단지는 학세권이다. 우리 단지는 역세권이다. 습세권이다. 몰세권이다. 그리고 초품하다라는 이런 단어들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구역의 위치는 그 단지만이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사항, 특권입니다. 위치적인 사항만으로 명품 단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단지의 가치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사항은 저희 구역이 서울 역사에서 아주 가까운 역세권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역세권 개발 사업이 아니고요. 역세권에 해당하는 구역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역세권이란 말은 일반적으로는 전철역에서 일정 구간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걸어서 10분 안에 구역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최근에 개발 사업이 나오면서 250m다, 350m다 이러한 기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항상 모든 중심지 지역이 역사를 중심으로 개발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도 역사를 중심으로 활성화 사업, 장기 전세주택 사업 등 많은 개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라는 지역은 중요한 구역이라는 것을 저희가 인지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 위치한 구역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아서 상권이 발달하고 이에 따라서 인프라 등이 아주 잘 갖춰져 있는 그런 구역입니다. 당연히 그 가치 역시 다른 구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게 평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상권에 관해서는 역사가 위치한 구역이 가장 매력적인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잠시 서울 지하철역 하루 평균 유동 인원을 검색해 봤는데요. 잠실역과 강남역이 1위입니다. 하루에 14만 명 이상의 유동 인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고속터미널역, 서울역이 2위입니다. 12만 명 이상이 하루에 유동 인구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만 명이 넘는 유동 인구가 있는 역사, 서울역이 있는 저희 구역에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 서계동 재개발 구역은 단지 그냥 노후화된 정비구역을 새로운 재개발 아파트 단지로만 계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이며 상권과 교통의 중심지인 서울 역사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서울을 대표하는 명소, 명품 단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단지를 보면 명품 단지다, 특화 단지다 이런 단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서 주거의 패러다임이 계속 진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거주자들의 삶이 높아지면서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요구사항들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단지 내에서 공원을 가지 않고 산책을 한다든지 수영장, 체육관 등을 가지 않고 단지 내에 있는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와 골프 연습장과 요가 센터 등을 이용한다든지 단지 내에서 영화관을 가지 않고 단지 내 영화관을 이용한다든지 이러한 요구 사항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휴식과 여가 생활이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특화 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단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외부 공간 특화 등이 많은 투자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삶의 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단지 내에서 휴식은 물론 여가 생활까지 할 수 있으며 쇼핑까지 할 수 있는 복합 문화 단지가 부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사업구역은 주거와 문화와 상권이 모두 갖출 수 있는 지역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주거 문화가 아닌 대단지의 복합 문화 단지가 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서울역이라는 관문의 명소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치도를 보면 아직까지는 서울역의 동쪽 남산공원 방향이 서울의 정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구역이 개발로 인해서 서측이 더 많은 유동인구와 명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의 희망이고 주민 여러분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토지 이용 계획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저희 사업구역 전체 구역계입니다. 전체 구역 면적은 약 11만 5천 회배 정도 됩니다. 토지 이용 계획은 크게 정비 기반 시설과 획지로 구분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비 기반 시설은 도로, 주차장, 공원, 공공청사 등 구역의 기반 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정비 기반 시설 비율은 전체 구역 면적의 약 25%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획지에 관한 사항인데요. 획지는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 그리고 종교시설, 노유자시설 용지 등이 있습니다. 획지의 비율은 전체의 약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순수 공동주택, 지금 획지에 대한 노란색 부분이 약 72에서 7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정도의 토지 이용 계획을 기준으로 하면 법적 상한 용적률,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용적률은 약 250% 정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보고 계시는 토지 이용 계획은 최종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지자체랑 도시계획업체랑 그리고 추진위원회와 협의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업데이트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용적률의 경우에는 250%가 최소 기준이지만 최대 300%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기부 체납을 통해서만 이 용적률이 상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지자체나 도시계획 시민 등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기부 체납을 한다고 해서 지자체가 구청이 그것을 다 수용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공원이나 어떠한 시설, 예를 들어 도서관이나 어린이집을 이제 건립을 해서 기부 체납을 하겠다라고 해도 지자체가 그런 것들을 전부 수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에는 공원도 충분하고 어린이집도 충분하고 도서관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정해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토지를 기부 체납하는 방법, 저희처럼 도로나 공원 등을 기부 체납 방법들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건물을 지어서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헌납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분들이 말씀하시는 지하 주차장을 이제 계획을 해서 기부 체납하는 방법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은 항상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지 저희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이용 계획에서 보셔야 할 것들은 이 정도의 기반 시설을 이 정도의 기부 체납을 하면 이 정도의 택지 면적이 되고 용적률은 250% 정도가 되는구나라고 하시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배치 계획입니다. 아파트를 건립할 수 있는 저희 획지 면적, 그러니까 땅의 면적은 약 83,200헥타르 정도 됩니다. 법적 상한 용적률 250%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은 단지 계획입니다. 용적률이 250%일 경우에 저희 사업구역의 주동은 최소 18동에서 최대 23동까지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최고 총수는 지금 현재 29층으로 되어 있으며 세대수는 약 2,506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주택 관련해서는 전체 세대수의 약 15%에서 20% 정도를 보고 있지만 최종 임대주택 비율은 지자체와 협의하고 최종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그걸 득해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임대주택을 제외하면 조합 및 분양주택은 약 2,000세대 내외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조합 및 분양주택은 24평형과 34평형 기준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주력 평면은 당연히 24평형 위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전체 세대수 비율은 24평형 이하가, 그러니까 임대가 전체 세대수의 약 20%를 차지하고 24평형이 약 60%, 34평형이 20%에서 전체 10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배치하는 대부분 타워형의 계획의 배치안이고 판상형 위주의 배치안은 다음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대안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지 배치의 경우에도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될 것이고 분양성, 거주성, 특화 등을 고려해서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단지 배치 계획에서 보셔야 할 부분은 저희 사업 대상지에 아파트가 계획이 되면 최고 층수가 29층으로 했을 때 주동은 약 18동에서 23동이 생길 것이고 18동에서 23동이 세워지면 단지의 규모가 이 정도의 볼륨감이 되는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는 아직 최고 층수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는 과정 중입니다. 만약 최고 층수가 29층이 아니고 25층, 24층으로 변경이 되면 예상하실 수 있는 것이 층수가 줄었으니 용적률을 확보를 하려면 주동의 수가 늘어나거나 아니면 평면이 커지겠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적인 희망이라면 우리 단지의 랜드마크적인 부분과 단지 내 외부 공간, 특화 계획 등을 위해서는 최고 층수가 29층이 되었으면 하는 게 사실 저의 작은 소망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레벨 관련 사항입니다.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구역은 단차가 있는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쪽이 최대 70레벨, 그리고 북측이 최소 25레벨, 결국 남북으로 최대 45레벨의 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5m 단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서 방향 역시 만리 제로는 약 45레벨, 청파로는 약 25레벨로 동서쪽으로도 약 20레벨 정도의 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단 차이가 있는 지형이며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레벨 계획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계획은 단지 내 레벨을 세 구역으로 구분해서 65레벨, 55레벨, 45레벨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단단 형식의 단차 계획은 지형을 순응하는 계획이 필요하기에 단단 형식의 계획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형적인 단차가 있으면 우리 단지만 고집해서 하나의 레벨로 계획을 하면 낮은 레벨 쪽에 큰 옹벽이 세워지고 낮은 쪽의 주거 환경은 민원 및 지역 전체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자체 및 심의에서도 지형을 순응하는 단지 계획을 하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과 입지,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저희가 4개의 조닝 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북측 조닝 구간은 동측 서울역과 서측 만리제로를 연결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로 대형 쇼핑센터와 휴식, 문화 활동을 할 수 있는 문화 복합 구역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에 있는 도로는 단지와 약 20m 단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에 따라서 데크를 활용한 상가 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단차가 나는 만큼 전면에 상가를 계획할 수 있는 겁니다. 20m면 약 4개 층 정도의 상가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가는 주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지하 상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북측 도로에 면한 것은 스트리트형 상가와 내면 후면부에는 몰 형식의 상가를 계획해서 서울역에 있는 새로운 문화의 거리를 만들고자 합니다. 다음 보시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사례 및 이미지들입니다. 위에 게 이제 한남 3구역 대림 건설에서 제안한 아크론 한남 카운티인데, 이와 같이 외부 도로면은 스트리트형 상가를 계획하고 서울 역사와 인근에 위치한 국립극단, 만리제로를 연결하는 문화의 거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전, 광교, 위례, 산대역 등에 있는 상가들 사례입니다. 두 번째 조닝 구간은 동측 조닝 구간입니다. 동측의 조닝 구간은 북측 조닝 구간과 연계될 수 있는 액티비티한 구역입니다. 주민들과 같이 연계할 수 있는 대형 문화 공간으로 조닝 구간을 설정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IT 기술의 발전으로 보고, 듣고, 이해하는 학습이 익숙해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책에 대한,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전국의 모든 초등학생들이 독서록을 실시하며 권장 독서를 추천하고 있을 만큼 독서에 대한 중요성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교육과 문화가 같이 공유하고 있는 복합문화단지라는 특성을 고려해서 북빌리지라는 테마를 가지고 도서관 특화 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복합문화형 북빌리지는 지역의 문화시설이 아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문화의 정서가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이 저희 구역 인근에 있는 도서관을 조사한 것입니다. 송기정 문화도서관과 구립 청파도서관, 햇빛도서관 세 곳이 인근에 위치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규모가 작은 도서관들입니다. 다음에 보시는 것이 국내 및 해외 대규모 도서관 사례들입니다. 삼성역 코엑스에 있는 별마당 도서관, 그리고 중국 난닝시에 있는 도서관, 그 다음에 캐나다에 있는 지형을 활용한 대형 도서관, 마지막으로 스웨덴 말레 시립 도서관들입니다. 이러한 해외 대규모 도서관들을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함께 검색이 됩니다. 저희 역시 서울 역사를 검색하면 서울시 서계동 아파트, 북빌리지, 특화도서관, 가보고 싶은 도서관이라는 연관 검색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교육과 문화의 공간으로 책과 도서관, 교육, 체험 등의 키워드를 위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조닝 구역은 서측 조닝 구역입니다. 서측의 조닝 구역은 입주민들만의 공간으로 프라이빗한 조닝 구역으로 설정하여 단지 내 거주자들만을 위한 부대 복리 시설 조닝 구역입니다. 단지 내 거주자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특화된 커뮤니티 시설 등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이에 따른 삶의 만족도가 높아져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명품 단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대형 체육관부터 수영장, 스카이 라운지, 사우나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상 레벨인 남측 조닝 구역은 특화 조경 설계로 통한 산책로 및 외부 공간 특화 구역입니다. 도심 속 자연을 품은 외부 공간은 숲세권이 아니더라도 자연과 교류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주자들의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거주자들의 만족도와 단지의 가치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세부적으로 4개의 조닝 구역으로 구획해서 조닝별 특성을 설명드렸지만 큰 틀은 주거와 문화와 상권이 교류하는 대형 커뮤니티 복합 단지입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내 부대 복리 시설 계획입니다. 우선 최근 2,000세대 이상의 단지 및 고급형 단지들 그리고 저희 구역 인접 단지들의 부대 복리 시설들을 조사 분석한 자료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표를 보면 한 가지 사항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2,000세대 이상의 단지들과 인접 단지들은 표준이라는 법적 기본 시설들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특화 시설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지형적인 특성과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제한적으로 특화 시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고급형 단지는 고급형이라는 희소성 때문에 세대 수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 수가 제한적이다라는 것은 결국 법적으로 충족해야 되는 부대 복리 시설들이 작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특화 시설들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아파트를 세우면 건립하는 아파트 세대 수 대비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 부대 복리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50세대 이상이 되면 경로당과 어린이 놀이터는 법적으로 무조건 이행해야 되는 시설들입니다. 300세대 이상이 되면 여기에 어린이집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500세대 이상이 되면 주민운동시설과 작은 도서관과 다함께 돌봄센터 등이 추가로 법적으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이는 결국 어느 정도의 세대수가 되는 단지는 주민들을 위해서 이 정도의 부대 복리 시설들은 법적으로 꼭 설치를 해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결론적으로는 2,000세대 이상의 단지들은 법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부대 복리 시설들을 모두 충족하고 지역적인 특성에 따라서 특화 시설들은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고급 단지의 경우에는 희소성에 따라서 세대 수가 제한적이고 이에 따라 법적 의무 시설을 최소화했습니다. 대신 특화 시설을 늘려서 고급 단지의 컨셉에 맞게 계획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서계동 단지는 기본적으로 부대 복리 시설을 플러스하고 고급형 단지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 시설을 모두 충족할 계획입니다. 저희 단지는 장점인 지형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최대한 모두 부대 복리 시설들을 데크면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하 공간에 많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면 어떤 분들이 제게 이제 물어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현재 지금 시점에 공사비가 많이 높아졌는데 지하라도 공사할 면적이 많이 늘어나면 공사비가 많이 늘어나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공사비가 오르고 있어도 공사를 진행하는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익성과 가치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충분한 수익성과 퀄리티가 있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부대 복리 시설들에 관해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나 참고 이미지들입니다. 이 첫 번째 이미지는 두 번째 조닝 구간에 해당하는 도서관과 연결되는 문화 공간들입니다. 어린이집과 북카페, 키즈랜드, 스터디 카페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대규모 체육 시설들입니다. 실내 테니스장, 피트니스 센터장, 농구장, 볼링장 등 대형 체육 시설들에 관련된 사례들입니다. 다음으로는 세 번째 조닝 구간에 해당하는 거주자들을 위한 커뮤니티 시설들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현대건설에서 제시한 그 시설들인데 수영장과 사우나, 스크린 골프장, 카페테리아, 영화관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최근에 많이 하고 있는 롯데건설에서 제시를 한 것인데 조식 카페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부대 복리 시설을 지상과 지하를 합해서 약 7,000회배 정도, 그러니까 약 2,000평 정도 이상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단지 내 적용 계획입니다. 단지 내 적용 계획은 사례 및 참고 자료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적용 계획은 GS건설이 서초 무지개 아파트를 제안하면서 제안한 적용 설계들입니다. 보시면 느낌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아파트 단지 안의 적용이 하나의 공원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산책로와 주변 수변 공간, 펀드, 벽천, 물놀이 등 보시는 것처럼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단지 내 적용은 특화 계획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종 목표는 도심지에 있는 단지 내에서도 자연을 품고 있는 숲세권 같은 느낌, 그래서 휴식도 하고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지 역시 네 번째 조닝 구간을 특화 적용 구간으로 설정하여 보시는 사례처럼 특화 계획을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세대 계획입니다. 사실 단위세대 계획은 빼려고 했는데 몇 가지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지 내 단위 세대의 경우 주력 타입이 24평형, 34평형입니다. 두 타입 모두 포베이 구조이며 이명 개방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5구라고 쓰여 있는 친구들이 20평형대고 84라고 쓰여 있는 친구들이 30평대입니다. 34평대입니다. 단위 세대의 경우에는 전면에 보이는 이런 방들 하나가 원베이라고 합니다. 전면에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포베이 구조라고 하면 장점이 있습니다. 요 앞에 있는 이 발코니의 서비스 면적이 많다라는 장점과 포베이라서 이 전면이 넓음으로 인해서 채광면이 넓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2베이 구조, 3베이 구조의 경우에는 폭이 좁습니다. 대신 그 24평형이라는 면적이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깊이가 길어져 있습니다. 그 폭도 좁고 채광면도 좁기 때문에 그 채광에서도 불리하고 발코니 면적도 협소합니다. 하지만 이 베이스가 넓어지면은 제일 중요한 것은 서비스 면적이, 즉 발코니가 많아진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발코니는 세대 전후에 1.5m까지는 서비스 면적입니다. 무료입니다. 하지만 2베이, 3베이보다 실거주 면적이 훨씬 넓다라는 겁니다. 4베이 구조가 발코니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그 가치는 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최근의 4베이 구조들은 대부분 가변형 구조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 방과 방이 작으면 이 벽을 틀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방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거꾸로 이 거실과 작은 방의 그 벽을 터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있는 대부분의 안방의 뒤에는 드레스룸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런 드레스룸들이 나는 드레스룸이 필요 없고 내 개인 서재가 필요해, 아니면은 개인 창고가 필요해 해서 그냥 알파람으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가변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베이스가 커짐으로 인해서 이 거실과 안방이 거의 일직선상에 일치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거실에서 보거나 앞 주방에서 봐도 시각적으로 되게 넓게 보입니다. 이 두 가지 사항들이 단위 세대에서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사실상 사업 승인을 받거나 실시 계획을 하거나 공사를 하면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개발될 계획이라서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듯합니다. 이것으로 지금까지 건축 계획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희망은 저희 구역이 이번 2차 설계 공모에 선정돼서 서울역이라고 하면 누구나 생각할 수 있고 가보고 싶은 명소로 되기를 간곡히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2차 설명회를 개최한 지 이제 한 달 남짓 지났습니다. 배치 계획도부터 존인 개념 설정, 조경 계획, 알아두면 좋을 타입별 세대 예시까지 소유주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명절 및 공휴일이 정말 많이 껴있었음에도 길지 않은 기간 동안 밤낮 없이 서계동 사업계획안을 준비해주신 가람건축 임직원분들과 김용우 이사님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일 온라인 설명회는 여기까지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멀리서 시청해주신 서계동 소유주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아직 계시면 되고요. 동의서 및 타 추진 주체에 동의하신 동의철회서를 진구하고 있습니다. 아직 작성하지 않으셨거나 본인이 작성한지 안 한지 헷갈리시는 분들 모두 영상에 지금 나오고 있는 주소로 방문 또는 연락 주시면 제출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동의서 철회서 한 장이 정말 서계동 역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에 통추위가 아닌 곳에 낸 것 같기도 하다라고 한 번쯤 생각 드시면 통추위에 확인 전화 한 통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